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면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0분 이상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심장을 지켜온 심장내과 전문의 한경수 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7단계 대처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될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클릭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구하는 7단계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7단계 대처법은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중간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집중해 주세요. 첫째, 증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끼면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가슴 중앙 부위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고 왼팔이나 턱, 목 등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병 환자분들은 비정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68세 김순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러 일어났는데 다행히 며칠 전 저희 병원에서 들은 교육이 생각나서 즉시 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김 씨가 자한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만약 계속 움직였다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줘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계단 오르기를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셔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인데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더 일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들이 더욱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평소 복용하던 심장 관련 약물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이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여 드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주는 약입니다. 혀 밑에 넣으면 1에서 2분 내에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내요.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73세 박영희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10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전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고 하셨어요. 박 씨는 즉시 빨래 널기를 멈추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기다리셨어요. 약 2분 후 통증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5분 후에 한 번 더 복용하셨습니다. 이때 박 씨가 정말 잘한 것은 평소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복용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러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라면 씹어서 복용하세요.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을 억제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심장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함부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남의 약을 빌려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약물마다 금기사항이 다르고 개인이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다음 단계들을 계속 따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땡땡구 땡땡동 땡땡 번지입니다. 이렇게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이내에 뚫어져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65세 이정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자듯 아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통이겠지라고 생각하며 30분 정도 참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나자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병원에서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만약 이 씨가 좀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 근육이 더 많이 죽어서 평생 심부전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119에 전화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 있으세요. 그리고 응급구 조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물어볼 거예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이 변할 수 있거든요. 전화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더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심한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체는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1세 최한규 씨 경우를 말씀드릴 겸 최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셨는데 신고 후 약 3분 뒤에 의식을 잃으셨다고 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최소 5에서 10분은 더 지체됐을 거예요. 심정지 상황에서의 5에서 10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 때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 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구급 대원들을 경계해서 응급 처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족들에게 열쇠, 위치나 비밀번호를 알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권해드립니다.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열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구급대원들에게 번호를 알려줄 수 있거든요. 문을 열어뒀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생존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 등을 대고 편안히 눕는 것입니다. 다리는 약간 구부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밑에 받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호흡 곤란이 심하다면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이때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완전히 누워 있으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69세 김영선 씨에 말씀드릴 계겠습니다. 김 씨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댄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이때 김 씨가 정말 잘한 것은 딱딱한 변기보다는 부드러운 소파로 옮긴 것이에요.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다칠 위험이 적거든요. 또한 반쯤 앉은 자세로 호흡을 편하게 유지하신 것도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들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계단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고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또한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등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제거하세요. 체온 유지도 중요합니다. 심장마비 때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담요나 이불로 몸을 덮되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자세를 올바르게 취했다면 다음 단계입니다. 6번째 단계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연락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지금 심장마비가 의심되어서 119에 신고했다. 빨리 와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가족이 멀리 있다면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박철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까? 박 씨는 부인이 친정에 가신 날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어요. 119에 신고한 후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들이 타지에 있어서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셨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즉시 달려와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도 가족이 올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한두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 통화는 간단히 하고 체력을 아껴 두세요.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평소에 응급 연락망을 정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보통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또한 냉장고나 현관 앞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둔 종이를 붙여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연락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움직이지 않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서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폐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4-6호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져서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호흡할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올라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낼 수 있어요. 67세 이순자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씨는 30년 전부터 요를 배우셔서 호흡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우신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셨다고 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의식이 명료하셨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도 호흡을 잘 유지해서 내려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밀어서거나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있어요. 토하고 싶어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희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 또한 기침을 강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건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높여서 위험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나 응급구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세요. 지금 통증은 어떤지, 호흡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실전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입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황금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이에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두세요.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 정보를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세요. 이 정보는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서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거든요. 76세 정문식 씨는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경우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해 보니 와파인이라는 혈액 금고 제제를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설정들을 해 두시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구하는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의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계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를 구해야 하거든요. 78세 윤봉선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 11시경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서 들은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셨습니다. 119 신고하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취하기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무사히 구조됐어요. 윤 씨께서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이런 방법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심장마비의 위험 요인들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근면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40세부터는 정기적인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이런 응급처치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7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82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